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한양 어서각고를 유유자적 걸어가고 있는 세상 걱정 없이 사는 젊은 김선비가 있었다. 늘 그러하듯이 옷소매 안에는 두둑한 엽전 개미를 넣고 찰랑이는 엽전 부딪히는 소리에 장단을 맞추듯 이 마을 저 마을로 마시를 다니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 천성이 정이 많고 인색하지 않은 김선비라 주변을 잘 살피는 면이 있었다. 이런 밉지 않은 한량의 모습인 김선비였지만 마을 사람 그 누구도 그를 가벼이 대하지는 않았다. 비록 문벌은 없으나 마을의 제일 부자인 김 부자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보니 그 부분도 한 몫을 차지한 것이다. 김선비는 그날도 어김없이 어서각고를 지나는 중이었는데 구석진 곳에서 길을 자극하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어허, 네 이놈들, 감히 양반을 이리 농락하느냐? 얘들아, 너희들은 보이냐? 여기 양반이 어딨냐? 뭔 소리를 하십니까요, 도련님? 어느 땡 양반 도련께서 이리 누더기를 걸치더라? 분에 못 이겨 어린 도령이 자기보다 머리 하나가 큰 사내 아이들에게 덤볐지만 중과부적이라 몰매를 맞고 있었다. 이놈들, 그만 멈추거라. 어린 상것들이 양반에게 손을 대다니 지도곤을 당하고 싶은 게냐? 썩 물러가거라. 어디에선가 우렁찬 호통소리가 들리자 사내 아이들은 힐끔 뒤돌아보더니 주랭랑을 쳤다. 김선비가 쓰러져 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어허, 저런 코에서 피가 나는구나. 달리 아픈 곳은 없는 게냐? 고맙습니다, 선비님. 괜찮습니다. 어쩌다가 불안당 같은 상것들에게 당하고 있었던 것이더냐? 예, 살림이 비나고 힘이 없다 보니 늘상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개념치 마십시오. 몸을 돌려서 걸어가려는 도령이 비틀거리자 김선비는 안타까움에 혀를 끌끌 차며 도령을 부축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걸어 어느 허름한 초가로 들어갔다. 한눈에 보아도 살림이 어렵다는 것이 느껴졌다. 김선비는 소년을 마루에 앉히고 바로 돌아서 나오려는 중이었다. 뒤에서 어떤 여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 여인 일이냐? 어느 놈이냐? 이놈들을 가만 안 둘 터이다. 누님, 별일 아니오.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머슴들이 잔반이라 눌리기에 혼쭐을 내주었다 그만. 저 선비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혹여 염려하는 누이의 마음이 상할까 싶어 해맑게 답하는 소년이 귀엽다는 생각에 미소 지으며 소년을 뒤로하고 급히 문을 나오려는 김선비를 여인이 뒤에서 머뭇거리며 불러세웠다. 아, 선비님, 잠시만 어찌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조금 전과는 달리 차분히 가라앉은 나지막한 여인의 고운 음성이 들리자 김선비는 내딛던 발걸음이 멈춰졌으며 뭔가에 이끌리듯 뒤를 돌아다보았다. 순간 여인의 고운 모습에 동공이 커지며 사지가 얼어붙었다. 선비님, 이리 은혜를 베푸셨는데 잠시 마루에라도 앉아 쉬어가시지요. 아, 예, 예. 김선비는 자석이라도 끌린 듯 마루에 걸터 앉아 멋쩍은 듯 소년과 처마 끝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다.
잠시 후 여인이 수박하지만 정갈하게 다과를 내왔다. 댕기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은 살짝 인사를 하고 황급히 부엌으로 사라졌다. 다과상을 사이에 두고 소년과 마주한 김선비는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소년에게 넌지시 묻는다. 어흠, 도령, 저 낭자는 자네 누이인가? 예, 선비님, 세상에 하나뿐인 선녀 같은 누님이에요. 그래? 김선비는 반색하는 얼굴로 소년의 이런저런 형편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년은 느대의 명분가인 박씨 집안의 자손인데 일찍이 벼슬살이 하던 아버지가 당쟁으로 인해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어머니와 두 남매가 지내고 있다고 했다. 자연히 살림이 어려울 것이 뻔한지라 말을 하는 중에 어두워진 소년의 표정을 살피고 김선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봐, 도령, 앞으로도 자네를 놀리는 자가 있거든. 이 형님이 혼내줄 테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찾게나. 이리 호기를 부리며 김선비는 집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뒤로 김선비는 좋아하던 동네 마실 나가는 것도 이젠 재미가 없었으며 멍하니 방에 틀어박혀 천장만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어허, 내가 왜 이러는 게지? 김선비는 자꾸만 방랑자의 조곤조곤한 말씨와 모습만이 아른거려 무언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날도 방에서 넋놓고 있던 차에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방문 앞에서 하인이 아르기를 남노한 행색의 어린 소년이 막무가내로 도련님 만나기를 청한다고 했다. 김선비가 방으로 들이라 말하니 예의 그 소년이 다급한 사정이 있는 듯 들어왔다. 선비님, 염치 불구하고 청할 것이 있어서 이리 찾아왔습니다. 김선비가 황급히 사정을 물으니 소년의 홀어머니가 동네의 객주에서 급전을 빌렸는데 기한이 되자 불안당들이 집으로 찾아와 빚독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선비는 소년의 말을 듣자 곤란에 처했을 소년의 누이가 생각났고 손살같이 소년을 데리고 소년의 집으로 향했다. 소년의 집에 도착하니 두서너 명의 사내들이 집안에 들이닥쳐 구석에는 중년의 여인과 소년의 누이가 떨고 있었다. 어허, 이런 불안당들을 보았나? 얘가 어딘 줄 알고 자빈들이 함부로 들어온 게냐? 새파란 선비의 일갈에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이 사내들은 김선비를 바라보며 해코지라도 하려는 듯 다가서자 김선비가 이어서 자신이 김부자의 아들이라고 밝히니 사내들은 주춤하며 서로 눈치를 하더니 하나둘씩 밖으로 사라졌다. 그도 그럴 것이 양반인 것에 더하여 인근 제일의 갑부인 김부자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은 마을 사람이 없으니 위세는 마을에서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 실로 대단했던 것이다. 소란이 잠잠해지자 소년의 어머니는 김선비의 노고를 치사했으며 이후로 김선비는 스스럼 없이 소년을 핑계로 소년의 집에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되어가니 자연스레 소년 박도령은 김선비를 친형처럼 대하고 따랐다. 김선비는 방랑자와 연관된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이 마냥 좋았으며 남몰래 소년 집안의 빚도 대신 갚아주고 드러나지 않게 살림도 도와주었다. 그날도 소년의 집에 들르고 집으로 돌아온 김선비 방에는 잔뜩 찌푸린 얼굴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얘야, 글 공부에 점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찌 이리 바깥 출임이 잦은 것이냐? 오늘도 어서 갖고를 다녀오는 것이냐? 그곳은 상것들이나 몰려 사는 곳인데 어찌 너처럼 귀한 몸이 그곳을 출입하는 것이냐? 어머니, 별일 아니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어머니의 근심 어린 말씀에 김선비는 살갑게 답한다. 어머니는 하인들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니 걱정이 되어 물었던 것이다. 그럼 그렇지, 내 아들. 이 어미는 너만 믿는다. 그나저나 너도 홍기가 찼으니 과거는 잠시 미루더라도 혼례를 올려야겠구나. 조만간 이웃마을 채대감댁에 혼담을 넣어보려 한단다. 그 집안과 혼약을 맺는다면 부족한 우리 집안의 문벌이 채워지지 않겠느냐? 그동안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김선미는 어머니의 혼담 얘기에 마음이 바빠졌다. 지난 한 해 동안 가까이서 방랑자를 지켜본 바로는 방랑자 또한 자신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김선비는 결심을 한 듯 아버지가 머무는 사랑채를 찾았다. 허허, 네가 어인 일로 이 아비를 다 찾는 것이냐? 요즘 학문을 게을리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네 어머니께 본사 얘기는 들었겠지? 예, 아버지, 그것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내지 못하는 김선비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아버지, 소자 청이 있사옵니다. 이 청만 들어주신다면 우리 집안의 문벌을 높이기 위해 분골쇄신하여 과거 공부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아들의 뜻밖의 비장함에 아버지는 내심 놀랐으며 이어서 방랑자와 혼인하겠다는 말을 김선비가 꺼내자 아버지는 걱정하며 말했다. 어허, 내 일찍이 네가 공부를 등한시한다는 말을 들었다만 어느새 여인까지 마음에 둔 것이더냐. 더구나 박씨 집안은 누대 명망가였으나 작금에 이르러서는 낙적의 이기에 처한 잔반이 아니더냐. 어찌 좋은 혼처를 마다하고 굳이 그런 집안을 택하려 하느냐. 아니 될 말이다. 아버지의 완곡한 반대 의사에 부딪힌 김선비는 시일을 두고 매일 아버지를 찾아뵙고 자신의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설득했으며 혼인하면 학문에 전념하여 뜻을 이루겠다고 거듭 말하였다. 결국 완강한 아들의 뜻에 설득당한 아버지는 아내마저 설득하여 방랑자를 며느리로 맞았다. 박씨 부인은 낯설고 조심스러운 시댁 생활이었지만 든든한 남편 김선비를 의지하며 금슬 좋은 신혼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던 김부자 아내는 며느리가 탐탁치 않았다. 신혼인 아들이 며느리를 떠받들듯이 살갑게 하는 행동이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아니 저 여시 같은 것이 내 아들을 어떻게 한 거야 라며 며느리가 아들을 홀린 것이라 생각했다. 잔반 집안 출신 며느리에게 내 귀한 아들을 뺏겼다는 생각마저 들자 그렇지 않아도 성에 차지 않은 며느리가 매사에 밉상처럼 보였다. 자연히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으며 매사에 소몰이 하듯이 며느리를 궁지로 몰아붙였다. 김선비의 눈에도 항상 인자하고 따뜻했던 예전 어머니의 모습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니 마음고생이 심한 아내를 바라보는
김선비의 마음 역시 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섭섭한 심정을 이해하려는 박씨 부인은 남편에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으며 살림에 전념하여 시름을 잊으려 애썼다. 하인들도 거리는 집안일을 앞장서니 하인들 역시 며느리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으로 따랐다. 이렇듯 며느리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시아버지 눈에도 들어오니 처음에 가졌던 섭섭함은 사라지고 여이어가는 며느리가 안쓰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오래 방치되어 있던 집안의 광을 깨끗이 정리했다. 그러던 중에 낡은 물건들을 분리해서 남길 것들과 처분할 것들을 나누고 빛을 보지 못하던 낡은 서책들 중 일부는 남편의 서가에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바삐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시집살이 한 지도 5해가 다 되어갔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 아직 아이 소식이 없었다. 손이 귀한 집이라 잔뜩 기대하던 시부모는 초조함이 쌓여가자 시아버지는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였으나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다. 여보,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이러다 절손이 되겠어요. 어허, 어찌 그러시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손이 귀하니 그런 것 아니겠소? 몇 해만 더 기다려 봅시다. 아니, 몇 해라니요. 그러다가 아예 늦으면 어쩌시려고요. 못난 며느리를 집안에 들이니 이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타복한 집안에서 새 며느리를 보아야 해요. 남편의 만류를 뿌리치고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다. 아들은 난색을 표하며 말하였다. 어머니, 저희들이 아직은 젊으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얘야. 지금 너의 나이도 적은 나이는 아니다. 어찌 그리 태평한 소리를 하는 게냐? 이러다 절손이라도 될까 두렵구나. 한바탕 걱정하는 소리를 하고 방을 나서는 어머니를 차마 붙잡지 못하고 김선비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김선비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로 인해 마음고생하는 아내에게 이런 고민까지 덧붙일 거라 생각하니 아내가 한없이 가엾고 안쓰러웠다. 어머니에게 아내를 좀 너그러이 봐주시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못난 자신이 오늘따라 더욱 미웠다. 자연스레 마음이 힘들어지니 가만히 자리에 눕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러다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김선비는 어디선가 자신을 향해 누군가의 호통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놈, 네 처자가 이기에 처했는데 어찌 한가히 잠에 빠진 것이냐? 김선비가 하들짝 놀라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니 어둑한 광 한가운데서 어느 관복 입은 노인이 자신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김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고관인 듯한 노인 앞에 엎드려 힘든 사정을 얘기하니 노인은 처음과 달리 화가 가라앉은 듯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던 것이구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뒷산 너럭바위 아래로 가면 약초가 보일 것이니 그것을 안사람에게 다려서 음영토록 하여라.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에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고맙다는 말을 하다가 김선비는 잠에서 깨어났다. 김선비는 꿈이 참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바로 채비를 하여 뒷산 너럭바위 아래로 갔다. 신기하게도 바위 아래에 난생 처음 보는 약초같이 보이는 것이 눈에 띄어
조심스럽게 캐서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약초를 받아든 박씨 부인은 남편의 정성에 그만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안아 토닥이며 말했다. 이런, 그동안 많이 힘이 들었구려. 어찌 내가 그 속을 모르겠소. 내가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여 미안하오. 꿈이 예사롭지 않으니 한번 속는 셈 치고 드셔보시오. 기실 아내 박씨 부인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남몰래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시집살이 하느라 몸을 돌볼 여력이 없던 며느리는 처음으로 대하는 약초였기에 정성껏 다려 복용했다. 약초를 다려 먹은 지 얼마 지나자 박씨 부인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이 소식을 들은 집안 사람들 모두가 기뻐했으며 냉랭했던 시어머니 역시 기뻐했다. 이어서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변화가 왔다. 김 부자는 그동안 아내의 어긋난 행실을 하인들로부터 자주 들어왔으며 어쩌다 우연히 아내가 며느리를 다그치는 일을 본 적도 있었다. 며느리가 태기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김 부자는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내와 마주하고 며느리에 대한 아내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실에 관하여 따끔한 충고를 하였던 것이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을 상가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옷감이다 해서 일습을 새로 장만해주고 태중의 손주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지경이었다. 아내가 내처질 이기에 있는 것을 안 남편 김선비는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바위가 치워진 듯 홀가분해졌다. 몇 달 후 맡게 될 아이를 위해 어찌 해야 할지 궁리 끝에 아이에게 떳떳한 아비가 되어야겠기에 과거 공부에 더욱 전념했다. 서가에 꽂힌 책들을 하나 둘씩 섭렵해 가던 중 서가 한쪽 기퉁이에 오래된 시경책이 보였다. 시경은 보던 것이 이미 있는데 이 책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게지? 이리 고개를 갸웃하며 책을 열어보니 안에서 접힌 종이 하나가 아래로 떨어졌다. 김선비가 떨어진 종이를 펼쳐보고 그만 깜짝 놀랐다. 그것은 어느 나이든 높은 관리의 초상이었는데 바로 꿈속에서 본 노인이었던 것이다. 초상화는 정본을 만들기 위한 초본으로 보였는데 위쪽에 긴공 초상 초라고 쓰여 있었다. 김공이라? 참. 꿈속에서 본 노인이 혹 우리 집안 선조님이신가? 기막힌 우연이라는 생각에 조상화 초본을 가지고 아버지께 보여드리며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한참을 살펴보던 아버지 김부자가 기억이 난 듯 말했다. 어라, 이분은 바로 오래전 영의정까지 오르신 선대 할아버지시니라. 종중 사당에 가면 이 초상화에 정본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어찌 찾아내었던 게냐? 놀랐구나. 신기한 듯 서로를 바라보던 두 부자는 동시에 환하게 웃었다. 허허, 조상님께서 후손의 사정이 딱하여 복을 내리셨구나. 이리 돌아와 김선비가 이 일을 다시 아내에게 말하니 아내 박씨 부인 역시 화들짝 놀랐다. 아니, 그 시경책은 제가 한참 전에 광을 청소하며 아깝다는 생각에 챙겨서 서가 한편에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랬구려. 한참 후손인 손주 며느리 덕에
어두운 광을 벗어나셔서 보답을 하시려 그리 하셨나 봅니다, 그려. 이리 말하며 부부는 서로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다. 몇 달 후 박씨 부인은 건강한 아이를 순산했으며 이후로도 몇 차례 아이를 순산했다. 남편 김선비는 신기일전하여 공부에 전념해서 진사시에 합격하여 방가의 명맥을 이었으며 그동안 장성하여 대과 시험을 준비했던 처남 박도령은 대과에 급제하여 잔반의 서름에서 벗어났다. 이 일화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고난을 인내하고 슬기롭게 이겨낸 후손 며느리의 착한 심성에 감동하여 조상님이 음덕을 베푼 것이라고 말하였다고도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